수도권에 숨겨진 100만 채 시장은 버틸 수 있을까?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부동산 앱을 열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보입니다. 숫자로는 약 8만 채. 많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0만 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데이터와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서실 겁니다. 먼저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매물, 포털에 올라와 있는 아파트 매물,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약 8만 채 수준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물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보이는 물량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잠재 물량입니다. 잠재 물량이란 지금 당장 매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 잠재 물량을 이해하려면 수도권 다주택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2주택자가 약 75만 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약 46만 가구 존재합니다. 합산하면 121만 가구.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총량은 200만 채를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각자 실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물량입니다. 그 수가 약 100만 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권에 숨겨진 물량입니다. 100만 채.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기억하시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1990년대 초 정부가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한 신도시들입니다. 이 5개 신도시를 합친 총 주택수가 약 30만 가구 수준입니다. 2기 신도시, 판교, 위례, 광교, 동탄, 검단. 이들을 모두 합쳐도 약 40만 가구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채는 1기 신도시 3배, 2기 신도시 2배 반. 달리 말하면 수도권에는 이미 아무도 모르는 신도시 10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는 지도에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주택자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만 채는 왜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팔면 지금 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 경험이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버티면 오른다. 이 믿음이 100만 채를 시장 밖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 구조입니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7080%를 커버하는 구조에서는 월세 수익 없이도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무비용에 가깝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아주는 동안 집주인은 아무 부담 없이 자산을 보유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팔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세금 회피입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보유기간, 보유수, 가격 차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팔아서 세금 내는 것보다 그냥 들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 이것이 매도를 막는 또 하나의 벽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억눌린 공급 상태입니다. 댐이 가득 찼는데 수문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수문은 언제 열릴까요? 이것을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억눌린 물량을 시장으로 쏟아내는 방아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커집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늘어나면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계속 들고 있기 위해 매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2022년 금리 급등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 세금 강화입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이 커지면 들고 있는 비용이 커집니다. 들고 있는 비용이 매도의 이익을 초과하는 순간 매물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이 트리거는 언제든 당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리거,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트리거입니다.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 갭 투자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팔려면 급하게 내놔야 하고 급하게 내놓은 매물은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 낮은 가격이 기준점이 되면 주변 매물 가격도 연쇄적으로 내려갑니다. 202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압박이 커졌고 급매가 쏟아지면서 일부 단지 가격이 단기간에 2030%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전체 규모로 확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200만 채가 시장에 나올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만한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10년에 걸쳐 물량이 천천히 분출되는 경우입니다. 연간 약 10만 채씩 시장에 나오는 속도입니다. 수도권 연간 주택 거래량이 통상적으로 30만 40만 건 수준임을 감안하면 연 10만 채 추가 공급은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경우 결과는 가격의 완만하고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장기 조정.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일본형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부동산이 걸어온 길.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 천천히 가라앉은 길.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지만 상승도 없고 보유하는 것 자체가 손실인 시대. 만약 수도권이 이 경로를 따른다면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집을 팔는 것도 손해인 시간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격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연간 20만 채에서 30만 채. 이것은 시장이 흡수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시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수도권 인구가 많잖아. 수요는 항상 있는 거 아냐? 맞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요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해도 같은 아파트가 50채 쏟아진다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지겠지 싶어서 기다리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락장의 메커니즘입니다. 매물이 쏟아지는 순간 시장 심리 자체가 바뀝니다. 사려던 사람이 관망으로 돌아서고 관망이 늘수록 거래가 줄고 거래가 줄수록 가격은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수요의 역설적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부동산 하락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무너질까요?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부동산 하락은 항상 외곽에서 시작해서 중심부로 향합니다. 1단계는 수도권 외곽입니다. 인천, 경기 외곽 지역, 의정부, 동두천, 평택, 화성 외곽, 안성. 이 지역들은 가격 상승기에 수요가 몰리는 곳이지만 하락기에는 가장 먼저 매물이 쌓입니다. 직주거리가 멀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한 한국 시장에서 구축은 항상 가격 방어력이 약합니다. 재건축 기대가 있는 강남 구축은 예외지만 외곽 지역 구축 아파트는 하락기에 가장 빠르게 가격이 빠집니다. 3단계는 중저가 아파트 전반입니다. 5억 이하, 6억 이하 아파트. 이 가격대는 실수요자와 갭 투자자가 혼재하는 구간입니다. 갭 투자자들이 버티기를 포기하는 순간 이 구간에서 급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 마지막은 강남입니다. 강남은 왜 마지막일까요? 강남에는 실거주 수요가 탄탄합니다. 학군, 직주 근접, 인프라.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가장 늦게 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장 심리에 결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강남도 떨어진다. 이 신호가 퍼지는 순간 전체 시장의 방향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강남의 낙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올라온 만큼 내려오는 것이 시장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만약 200만 채가 쏟아진다면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외부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자주 빗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정 예측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구조는 잠재 물량이 100만 채라는 규모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압력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알고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00만 채. 정말 시장에 나올까요?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전부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가 나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 버티던 물량의 일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군집 행동을 합니다. 남들이 팔기 시작하면 나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퍼지면 매물이 더 늘고, 매물이 늘면 가격이 내리고,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은 사람이 팔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락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을 향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것은 거품이 가장 클 때가 아닙니다. 버티던 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에 터집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는 힘은 100만 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매물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는지를 실제 사례와 데이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수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